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발제를 맡겨주셔서 중요한 책임감도 느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할 내용은 조금 그 큰 주제로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먼저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번 행사의 이제 공동 주최이기도 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인구 클러스터라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철희 교수님이 그 책임을 맡고 계신데 이철희 교수님이 최근에 그 저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것이 근로시간 제도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장관님 축사, 그리고 또 위원장님, 경산호위 위원장님 축사에서도 다 언급이 됐고, 원장님 축사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미래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에 따르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2022년에 2,900만 명 정도 수준에서 72년, 그러니까 50년 뒤인 2072년이 되면은 1,600만 명 수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971년생인데 1,600만 명이라는 거는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절대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그 규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이 크게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13% 수준에서 50년 뒤가 되면은 28%가 되고 55세 이상으로 보면은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구의 55세 이상이 50%가 된다는 사실이고, 반면에 이제 35세 미만은 297만, 현재 689만에서 297만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구가 구성의 변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규모의 그 축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인데요. 이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저서에 보면은 인구 변화 대응 능력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응 능력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 책의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경제학적 용어로 생각하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구 변화 대응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양적인 측면하고 질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노동력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인구 집단은 장년층, 55세에서 64세까지의 장년층과 여성 노동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4%인데 일본의 80.8%에 비해서 거의 10%포인트 정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세에서 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은 일본에 비해서 한 12%포인트 정도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곧 우리가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절반의 빈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것이 절반이 차 있는지 절반이 빈 것인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아직은 더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층과 여성 노동력을 어떻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구 변화 대응 능력의 대응 능력을 가늠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적인 측면인데 노동 생산성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노동 그 시장의 노동력의 구성이 달라질 것이 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대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48% 정도 수준인데 72년이 되면은 더 높아져서 67%까지 높아질 것으로 그 책에서는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력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거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적은 수의 노동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구 변화 대응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절반이 빈 잔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역설적이게도 보면은 지금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동 생산성이 거의 최하위권 수준에 지금 돼 있고요. 아이러닉하게도 저희가 그 학생들이 치는 피사라는 그 성적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리딩 모두 다 3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인 역량을 측정하는 피약이라는 OECD에서 측정하고 있는 그 척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좋은 양질의 그런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노동시장을 살펴보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영세한 하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데에서 전체 종사자가 35%가 종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 중에 50세 이상 비율이 63.7%에 달합니다. 그리고 장년 여성의 취업자들은 숙박 음식업이나 도소매 등의 굉장히 낮은 부가가치 부문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현재의 굉장히 노동시장의 열악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자원 배분을 잘 효율적으로 재배분한다면은 더 높은 부가가치 부문을 확장해서 그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근로시간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노동력의 양적이나 질적인 그런 확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제도가 달라지면은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변하면은 근로시간 제도도 변해야 되고 또 노동력의 규모와 구성이 변하면은 일하는 방식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근로시간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곧 노동 생산성의 혁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변화가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 공급 측 요인에서 장년층과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좀 더 촉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년층과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의 주요 노동력과는 다른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근로시간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짧고 이거는 미래의 장년층과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근로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그런 나타나는 양상으로 볼 때 이들의 근로시간은 좀 짧고 초과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는 비중이 낮고 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당연히 견인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들 노동력의 인구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것도 일부 반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의 차이, 선호의 변화, 노동력의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근로시간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 측 측면으로 볼 때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미래에는 좀 더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인구 변화나 기술 변화에 따르면은 일하는 방식이 어떤 하나의 제도에 담을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는 거, 그다음에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시간 결정권, 이런 3대 원칙 같은 것은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이 원칙은 굉장히 강하게 견지를 하되 실제 근로시간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장 수준에서 자율화를 시켜야지 인구 변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조건 하에서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로시간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입을 허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그 여성의 참여라든가 중고령자의 참여라든가 그런 인구 변화를 감안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고, 또 기술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고령자가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건강권도 근로시간의 길이, 그러니까 근로시간의 시간과 아주 건강권이 밀접한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실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조건이라는 그것을 단 이유가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근로시간 제도를 좀 유연하게 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체별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사업체별로 너무 그 임금이나 근로환경, 또 근로자 구성이나 재무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만 통일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실제로 지속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별 결정을 우선은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이 사업체별 결정에 대해서 그 사업체마다 너무나 다양한 근로시간이 선택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전체적인 일률적인 규제에 대해서 그를 좀 지지하는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것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40시간 이하로 밑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할 때는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사업장별 이질성에 대해서 담보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했듯이 기술 변화라든가 그 노동력의 구성 변화로 인해서 좀 더 노동력 구성 자체도 이질성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일률적으로 그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초과 근로수당이라는 그 초과 근로시간을 늘려서 결국은 기존의 초과 근로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초과 근로시간으로 만들어서 노동 비용을 높여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런 그 비용을 높여서 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 다소 제한적이라는 그런 실증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인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1대1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을 향상을 통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지속 가능하게 미래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굉장히 시간 낭비적인 업무 관행을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생활시간 조사 같이 그 시간을 활용하는 개인들이 시간 활용에 대해서
기록을 한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우리가 실근로시간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보게 되면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훨씬 낮습니다. 작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직장에 나가더라도 우리가 근로를 하는 시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그 작업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컨설팅 회사들에서도 그 컨설팅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또 정부에 보고하는 위해서 필요한 행정 업무들, 또 뭐 법정 의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너무 많아서 근로시간이 너무 길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좀 강화해서 불필요하게 시간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것을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불확실성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생산직뿐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일단 가장 절대적으로 이 시간 투입이 필요한 그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기록 관리를 좀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시스템을 좀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종사자들이 근로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시스템을 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시간보다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시간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 평가를 좀 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제는 완화하고 혹은 면제를 시켜줘서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과감하게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성과 평가 방식으로 좀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면은 항상 나오는 그 반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 보상 체계가 얼만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냐라는 문제일 텐데, 그 현재 그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성과 평가를 통해서 그 인사나 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좀 선진 시스템을 많이 가져와서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보상에 대해서 사전적인 설명, 그다음 사후적인 설명이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임금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은 자유로운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충분히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약 형태인데 이것이 이제 일부 예를 들면은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의도하에서 포괄임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것은 처벌을 확실하게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조금 그 한정을 지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저희가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또 장년층이나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장년층이라든지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뿐만 아니라 좀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모두 다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여성이나 중고령자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또 취업을 하거나 또 재취업을 할 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여성 근로자라든가 중고령자 근로자들이 좀 취약한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비정규직 될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약간 이분법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지금 현행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 중고령자를 끌어들이고, 또 이들이 충분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의 부문으로 들어가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충분히 커리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 비정규직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노동시장에서 이를 좀 더 완화해서 근속 기간에 따라서 점증적으로 고용 보호를 하는 제도로 바꾸고, 그래서 충분히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면서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성 중고령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 노동시장에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좀 더 유입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면은 통일 후에 예를 들면 남북한 노동시장이 통일된다든가 통합되는 노동시장 형태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런 비정규직화되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취약계층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이런 제도는 빨리 바뀔 필요가 있겠다, 손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취약한 부문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 노동정책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든가 교육정책이 전부 하나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패키지로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용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고용노동부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총체적으로 사회 안전망 개편을 하는 방안으로, 그거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제도,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굉장히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디테일이 굉장히 잘 마련돼야 된다, 이 로드맵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 토론해 주시는 분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많이 지적을 해 주실 거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